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역사, 중세교회사를 저희들이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부터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죠. 여기가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1000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리고 2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샤를마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서유럽에서 중세 천년 역사에서 최고의 빅 이벤트로 불리는 샤를마뉴의 황제 대관식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후 이제 펼쳐진 그 학문과 문화의 발전, 즉 카롤링거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봤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세 때 정점을 찍고 그의 죽음과 함께 내리막길을 걸은 것처럼 이 서유럽도 이 걸출한 영웅 이 샤를마뉴 때 정점을 찍고 그의 죽음과 함께 제국이 사분오열되면서 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814년 최고의 영웅 샤를마뉴가 죽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두 번의 조약, 843년에 베르댕 조약, 그리고 870년에 메르센 조약, 두 번의 영토 분할을 통해서 크게 3등분되죠. 바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서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로 가고요.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지도 함께 간략히 한번 본다면은, 자, 두 번의 조약, 여기에 보니까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이 있죠. 근데 메르센 조약, 여기 이제 최종적인 거니까 요 분홍색을 따라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서프랑크입니다. 여기가 프랑스가 되는 것이고, 자, 이쪽에 뭐예요? 동프랑크, 독일이 되는 것이고, 요 밑에 여기가 중프랑크, 오늘날 이탈리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3분된다 제국은.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중앙 권력이 사라지면서 이 서유럽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소위 말하는 제2의 암흑기가 펼쳐지는데, 이때 서유럽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무쇠와 나베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1의 암흑기가 있었죠. 서로마는 4세기에서 6세기, 바로 훈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이 대거 침입해 올 때, 이때 이제 암흑기를 겪고요. 그보다 200년 후인 6세기에서 8세기, 동로마는 바로 아바르족 침공에 의해서 슬라브족이 대대적으로 밀려오면서 또 암흑기를 겪습니다. 어쨌든 이 9에서 11세기 요 시기에 서유럽은요, 이 사방에서 이민족이 침입해 오는데요. 자,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남쪽에서는 무슬림들, 그리고 북쪽에서는 바이킹, 사방에서 이민족이 침입해 오면서 엄청난 혼란기를 겪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바이킹족이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남쪽에서는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다. 거의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다. 자, 물론 이 세 개의 그 이민족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혼란과 피해를 준 것은 단연 바로 바이킹입니다. 이 무쇠와 나베 시대로 불리는 9에서 11세기 이 시기는 정확히 바이킹의 활동기가 겹치는데요. 이 바이킹은 300년 가까이 유럽에서 최고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로 노르웨이 바이킹, 그리고 덴마크 바이킹, 스웨덴 바이킹, 이 세 종류의 바이킹이 각각 영역을 분담해서 거의 활약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는 300년 가까이 유럽을 휘젓고 다니는 바이킹의 시대, 굉장히 흥미진진한 바이킹의 시대입니다. 저희 넷플릭스에서 했던 요 시즌 4까지 이어진 요 바이킹, 요거를 보고서 거의 바이킹 페인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이거 보시면 바이킹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아마 입체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건설한 덴마크 바이킹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킹족 여기는요, 바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이 북유럽 3개국 민족을 바이킹족이라고 하죠. 유럽에 덴마크가 있고요. 여기에 노르웨이, 바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 바이킹 말고도 이제 노르만족이라고 하죠. 바이킹족을 노르만족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르만은 이제 북쪽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 입장에서 여기가 스칸디나비아가 북쪽이니까 이제 북부인 그런 뜻이죠. 이 바이킹이라는 말은 이 스칸디나비아 남부 해협에 움푹 들어간 이 비크만이 있습니다. 비크만. 이 비크만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바이킹이라는 말이요. 자, 이제 유럽인들에게는 이 바이킹이 당시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어릴 때부터 놀이공원에 가만 있는 게 뭡니까? 바이킹이죠. 바이킹, 요거 바이킹 놀이. 그래 뭡니까? 어릴 때 정말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뷔페잖아요. 뷔페. 이 뷔페가 북유럽의 미식가였던 이 바이킹들이 이 기름지고 맛있는 돼지고기나 각종 튀김, 빵 등을 한데 모아놓고 배 터지게 먹는 요 식사법에서 유래한 게 뷔페입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뷔페가 다 바이킹에서 유래한 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뭐 바이킹이 굉장히 친근하다는 것이죠. 자, 주전 6세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따뜻한 남쪽 나라, 즉 유럽 대륙으로 이동을 하죠. 그들은 훗날 이 게르만족으로 불리는 이제 사람들로 해서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많은 일부는요, 또 이 스칸디나 반도에 남아서 이 호칸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추위에도 이 스칸디나 반도에 남아서 호칸과 싸운 이들은 1000여 년 동안 역사 무대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구권에 고립된 생활 탓인지 어쨌든 이들은 쥐죽은 거의 조용히 1000년을 보내죠. 그러다가 이 8세기 후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바이킹이라 부르면서 소리 소문 없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존재감이 폭발하게 되죠. 이후 역사에서는 300년 가까운 시간을 바이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1000년 가까이 숨죽임에 있던 이 바이킹에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이 선박 건조술과 이 항해 기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개발한 배는요, 롱십이라고 하는데, 롱십 한번 볼까요? 롱십. 이건 중세 초반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선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이 평저선, 즉 밑바닥이 평평한 이 평저선과는 완전히 다른데, 자, 보시는 대로 아주 견고하고요, 정교하고 또 가늘고 길며 또 물 흐르듯 완벽한 곡선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함정 편대도 가능한데, 자, 북유럽의 많은 요 피요드르 해안도 자유자재로 항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천을 따라서 내륙 깊숙이 침투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안에 올릴 수 있어서 보관과 운반도 용이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기존 평저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들이 장거리 항해술을 익혔다는 건데, 이들은 원시 나침반 기술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항성을 이용해서 방향을 추정하면서 자, 멀리까지 항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콜럼부스보다 492년 앞서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이 바이킹들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일부 이것은 역사 덕후들만 아는 재미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자, 이들에게, 이 바이킹에게 이 노략질과 생업의 구분이 없었죠. 노략질 이퀄 생업이었는데, 이들은 순식간에 약탈하고 빠르게 퇴각하는 일종의 테러 수법을 사용합니다. 획기적인 그런 조선 기술을 통해서 돛과 노로 항해를 하면서 80명이 이제 승선을 하게 되죠. 이 초기엔 이 브리튼, 프랑스 북부 해안을 위주로 이제 특히 교회, 수도원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적이다. 이 바이킹은 하나님의 적으로 이제 유럽 역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점차 장거리 원정을 하면서 이들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를 약탈하게 되죠. 그리고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까지 정복하고요.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북아프리카 탐험을 하고요. 오늘날 러시아의 조상이 되는 키예프 그쪽까지 가게 된다.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덴마크 바이킹은요, 영국, 영국과 이제 프랑크 왕국,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이제 어때요?
이 노르망디 공국을 세우게 되고, 이 노르만족이 어때요? 쭉쭉 해가지고 이 시칠리아,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웨덴 이쪽은 이제 키예프 쪽으로 가게 되고, 노르웨이 바이킹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그린랜드 쭉쭉 해서 북아메리카까지 가게 된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한 300년 가까이 바이킹들이 활보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이킹의 침공에 대해서 프랑스, 영국, 독일은요, 그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이 프랑스는 이 바이킹들에게 영토를 선물하죠. 그래서 탄생하는 게 노르망디 공국입니다. 나중에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노르마족의 땅,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영국은요, 노르만족들에게 왕위를 주죠. 이 정복자 윌리엄, 이 노르만족이었던 이 윌리엄이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독일은 무력 대응을 하게 되죠. 영토를 주기도 하고 왕위를 주기도 하고 또 끝까지 싸워서 무력 대응하기도 하고 천차만별의 대응을 보이게 된다. 이 바이킹의 시대는요, 793년 이 노썸브리아 연안에 있는 섬 린디스판을 공격하면서 이들은 역사의 기록을 최초로 남기게 된다. 최초의 유럽 대륙 침략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793년을 바이킹 시대의 원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1066년 여름 스탠퍼드 브리지 전투에서 노르웨이 바이킹족이 영국의 국왕인 헤럴드에게 패하거든요. 이 패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바이킹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잉글랜드는요, 519년 이후 이제 게르만족이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후 이제 7개의 소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주투족이 세운 켄트, 그리고 섹슨족이 세운 서식스, 웨식스, 에식스, 그리고 앵글족이 세운 이스트 앵글리아, 머시아, 노썸브리아, 요 7개의 소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한번 지도 함께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켄트가 있고, 서식스, 에식스, 이스트 앵글리아, 그리고 웨식스, 그리고 머시아, 노썸브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이 영국에 있던 그 브리튼족들은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밀려갔죠. 웨일즈, 코언월 이런 쪽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잉글랜드에 게르만족들이 침입하게 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바이킹들이 침입해 온다는 것이죠. 793년 린디스판 섬에 최초로 공격해 온다. 와서 수도원을 파괴합니다. 이때부터 바이킹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865년 할브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트 앵글리아의 정착지를 건설하고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뒤 재차 공격을 해옵니다. 867년 노썸브리아의 수도인 요크를 점령하고요. 그곳에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칠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왕국들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서 웨식스의 에설레드 1세와 머시아의 버그레드 왕은 서로 동맹을 맺죠. 하지만 바이킹은 술수를 써서 이 머시아와 단독 강화 조약을 맺죠. 이렇게 되면서 웨식스와 머시아의 동맹을 깨고 고립무원이 된 이 웨식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870년에는 이스트 앵글리아를 공격하는데 이때 에드먼드 왕이 죽고 결국 이 이스트 앵글리아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871년 이 웨식스의 왕 에설레드가 전사하면서 웨식스도 결국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앵글로 섹슨족 전체 명운이 달린 거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자, 이때 섹슨족의 영웅인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전사한 이 에설레드의 동생인 알프레드, 훗날 대왕으로 칭송받는 알프레드가 이때 즉위하게 됩니다. 그의 초기는요, 별로 이제 대단치 못했어요. 그는 깊은 산과 늪지대로 도망을 다녔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숨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바이킹은 이 웨식스와 강화 조약을 맺죠. 이후 이 바이킹은 북쪽으로 가서 3년간 이 머시아와 치열한 전쟁을 펼치죠. 양쪽 모두 지휘관이 모두 전사하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이후 이제 구스럼이 이 머시아를 정복하고 이후 10년간 이스트 앵글리아, 노썸브리아, 머시아 북쪽 지방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마지막 희망은 웨식스였습니다. 876년 이제 바이킹이 웨식스를 공격해 오는데 이 바이킹족의 지원군이 오다가 태풍에 만나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쨌든 전세가 역전되면서 웨식스가 연승을 하게 되죠. 878년 에딩턴 전투에서 알프레드는 다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킹의 지도자인 구스럼이 먼저 강화 요청을 해오죠.
구스롬은 세례를 받고 이 알프레드는 그의 성경 교사가 됩니다. 884년 다시 웨식스를 공격하죠. 하지만 알프레드가 다시 격퇴합니다. 여세를 몰아서 런던까지 수복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이제 알프레드와 이 구스롬 사이에서는 영토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데인족이라고 해서 이 바이킹들이 영국 내에 만든 식민지, 정착한 정착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 바로 데인로, 여기에 바이킹들이 사는 것을, 자치권을 이제 허락을 하고 사는 거. 나머지 섹슨족의 왕국들은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게 되는 것이죠. 데인로. 이 데인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데인로, 바로 이제 첫째, 영국 내에 덴마크 식민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데인로, 법이잖아요. 덴마크 법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등을 강조한 덴마크 법률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데인로 지역에서요, 앵글로 섹슨족과 이 바이킹은 아무 차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 평등 의식은 훗날 요 잉글랜드의 관습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어떤 평등 사상, 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의 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899년 이 알프레드의 아들인 에드워드가 이 데인로를 합병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통일 잉글랜드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자, 이후 100년간 바이킹은 잉글랜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991년 다시 울라프 트리그바손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바이킹이 더 큰 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침공해 옵니다. 그는 이 데인로의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공격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다시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바이킹족의 대이동 침공이 시작이 되죠. 1002년 에스레드 2세라고 하는 왕이 어때요? 앵글로색슨 왕인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별명은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데인로에 있는 덴마크 유민을 학살합니다. 그의 별명답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숙고 없이 독단으로 이러한 무참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건데, 결국 1016년 덴마크의 바이킹 크누트가 처형된 친척들의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침공해 옵니다. 이 전투에서 지고서 에스레드 2세는 결국 도망가죠. 노르망디로 도망을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크누트는 크누트 1세로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자, 그는 덴마크 왕이었던 스벤 1세의 차남이었어요. 그는 최초로 영국 전체를 수중에 넣은 바이킹 출신 국왕이 됩니다. 그는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선왕이었던 에슬레드의 왕비 엠마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18년 덴마크의 왕인 형 헤럴드가 죽자 그는 덴마크의 왕위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028년 노르웨이까지 합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바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을 아우르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바로 크누트, 정말 크누트 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청난 제국을 이루게 된다. 자, 그는 파도에 명령한 어리석은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자, 신하들은 늘 이 크누트 왕 앞에서 온갖 말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왜냐, 3개국을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전능한 왕이고, 막 사상 최고의 왕이고, 막 이런 말들로 온갖 아첨을 이제 떱니다. 이 과도한 아첨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크누트는 이제 마음을 먹죠. 그래서 해변에 옥좌를 놓고 앉아요. 그리고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이 파도에게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면 파도가 복종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당황하다가 당연히 멈추죠. 당연히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와서 옥좌에 앉은 왕의 발목을 적십니다. 그래서 크누트 왕은 신하들에게 훈계를 하죠. 이렇게 훈계합니다. 사실 왕의 힘이란 무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나의 명령이 아닌 그분의 명령에 하늘과 땅과 바다도 복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권력의 한계를 아는 진정 현명한 통치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수도 윈체스터 대성당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겸손하게 왕관을 벗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이킹 출신이라서 바이킹의 침공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압을 했죠.
그리고 그는 이 바이킹의 노략질에 사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수도원과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1035년 크누트가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은 와해되는데요. 이후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는 따로 국왕이 옹립됩니다. 영국에서는 1035년부터 1042년까지 크누트의 아들인 하르다 크누트가 통치하게 되는데, 자, 그는 결혼식 날 신부를 위한 건배를 외치다가 요절하죠. 당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군가? 참의 왕 에드워드, 이렇게 하면서 섹슨 왕가가 다시 복원이 되죠. 이 에드워드는 엠마의 전 남편인 섹슨 왕 에슬레드 2세의 아들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바이킹 가문의 지배가 끝나고 섹슨계 왕조가 복원이 된다. 이 에드워드는 굉장히 경건한 왕입니다. 그래서 참의 왕 에드워드 이렇게 불리죠. 그는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했고요. 자애롭고 신앙적인 왕으로서 나중에 국가적인 수호 성자로 추앙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1050년에 세계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런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 웨스트민스터 성당. 런던 가시면 당연히 보게 되죠. 1066년 그는 사망하게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힌 최초의 영국 왕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곳에서 영국의 왕실의 대관식이나 장례식, 중대 회의를 이곳에서 하게 되죠. 이 참여왕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영국은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르웨이 하랄 3세가 잉글랜드를 침입하는데 바로 이 전투가 스탠퍼드 브리지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잉글랜드의 왕인 헤럴드가 이기죠. 자, 이 전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전투의 패전으로 300년 정도 지속된 이 바이킹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3주 후 헤럴드는 노르망공, 또 다른 이제 바이킹이죠. 노르망공 윌리엄과 이 헤이스팅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후 영국은 이 노르망공 윌리엄이 즉위하면서 이제 잉글랜드의 앵글로색슨 왕족은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북유럽의 사도 안스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틀란드 반도에 튀어나와 있는 나라 덴마크, 여기는 데인족의 나라라고 하죠. 한때 바이킹으로 악명을 떨쳤는데 이곳에 830년 수도사 안스갈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곳곳에 이분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는 스웨덴에서도 선교했기 때문에 북유럽의 사도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인물입니다. 거대한 스칸디나 제국을 이룬 크누트, 굉장히 현명한 군주였죠. 그때에 바로 덴마크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데, 자, 국민들에게 더 자애롭고 인기 있던 왕은 그의 조카 손자인 바로 크누트 4세였다고 합니다. 크누트 4세는 죽고 나서 덴마크의 수호 성자로 추앙되는 인물이죠. 자, 북유럽의 사도로 불리는 이 안스가르, 바이킹의 전도였던 안스가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바이킹 시대 첫 번째 주제, 바로 덴마크 출신의 이 바이킹을 중심으로 한 영상을 이제 일단 다루어 봤습니다.